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20대 여자입니다. 엄마랑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미칠 것 같아서 글 올려요. 엄마는 60년대생이시고 옛날 기준으로는 결혼을 늦게 하신 편에 속하셨어요.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해보고 결혼하셨고요. 그러다가 아빠가 기부천사, 성직자 스타일이셔서 아빠의 경제적 무능으로 이혼했는데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급속도로 가난해진 집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자 가정 혜택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엄마가 바쁘니까 양육 방치되는 문제면 나았을 것 같은데 엄마는 워킹맘이라 저희를 할머니한테 맡겨두는 문제에 항상 마음에 빚이 있다면서 저희를 틈나는 대로 훈육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이상해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불만으로 쌓여 있었고요. 아직도 못 잊겠는 일화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동네 남자애랑 싸웠거든요.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절 놀린 적이 있는 애한테 제가 싸가지 없이 말한 문제였는데 걔 엄마가 와서 뭐라고 했거든요. 억지로 화해 분위기 조성한다고 해서 제가 마음이 풀리지 않을 문제였어요. 그냥 시큰둥하게 안 풀고 보냈는데 걔네 엄마랑 저희 엄마랑 동네 주민으로서 친했거든요. 듣더니 본인이 딸을 싸가지 없이 키웠다면서 오밤중에 저를 붙들고 그 집에 올라갔어요. 제가 그때 너무 당황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싶어서 어린 마음에 고집 부리고 사과 안 하고 상황 피하려고 했더니 그 집 엄마랑 식구들 보는 앞에서 제 따귀를 치며 사과하라고 윽박질렀어요. 그 집 엄마도 너무 놀라서 언니 왜 그렇게까지 해 하면서 기겁하셨고요. 저도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저 무릎 꿇리고 사과하게 만드셨고요.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제가 너무 우니까 저 안아주면서 하셨던 말이 기억에 남아요. 여자 혼자서 애비 없이 키운 자식 안 만들려고 그랬어. 너가 어디 가서 그러면 사람들이 너 애비 없이 커서 그렇다고 손가락질해. 이런 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이게 거의 엄마의 교육 철학이나 다름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희 남매는 솔직히 아빠 없는 생활이 딱히 나쁘진 않았거든요. 부모님끼리 싸우는 걸 보느니 그냥 셋이서 평화롭게 사는 게 나으니까요. 그런데 엄마는 애들한테 아빠 없다는 사실에 엄청 집착하고 보셨어요. 어딜 가든지 애비 없이 자란 티 나지 않게 해. 이 말만 저희한테 엄청 해서 제가 아빠 없다는 사실을 제일 많이 알려준 사람은 엄마예요. 전 이혼 가정이라는 거에 그다지 피해 의식이 있는 편도 아니고 이걸로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해본 적도 없어요. 성적도 좋은 편이고 학교 수업도 성실하게 들어서 학교 선생님들 곤란하게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엄마는 틈만 나면 제가 무슨 잘못을 하거나 엄마 마음에 안 들게만 행동해도 항상 애비 없는 자식을 입버릇처럼 말하니까 제가 트라우마로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제가 창피했던 순간은 학교 공문 따로 받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밖에 없었는데 집에서는 엄마의 정근대식 사고방식 때문에 저까지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매니큐어, 고데기, 교복 줄이기, 사춘기 찾아오고 한참 여자애들 꾸미는 거 좋아할 시기가 있잖아요. 몇몇 애들은 화장까지 하고 다니고요. 저는 교칙 위반이기도 하고 피부도 상할까봐 화장까지는 하고 다니진 않았는데 매니큐어나 고데기 정도는 하고 다니고 싶었어요. 그리고 10대 여자애들끼리의 문화에 어울리려면 거기에만 집착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자기 꾸미는 법 정도는 알아야 하잖아요. 맨날 떡진 머리에 교복에 비듬 떨어져 있고 머리 손질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스타킹도 구멍난 거 맨날 신고 다니고 이러면 솔직히 애들끼리 왕따 취급하고 무시하잖아요. 청결하게 자기 관리 잘 되어 있는 상태는 필수고 모범생인 애들끼리도 학생답게 단정하게 꾸미고 다니는 정도는
괜찮다는 분위기였고요. 저랑 같이 다니는 애들은 화장까진 안 해도 매니큐어까진 바르길래 저도 발라보고 싶다고 했더니 엄마가 어디서 발랑 까지게 매니큐어냐고, 본인 학생 시절에 그런 거에나 관심 있는 애들은 전부 술집 다니는 여자들이었다면서 엄청 화내셨어요. 전 정말로 황당했고요. 오히려 제 친구들은 모범적인 축에 드는 애들이었거든요. 제가 무슨 펄 있고 큐빅 붙는 거 한다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옅은 색깔 매니큐어 좀 해보겠다고 한 걸로 술집 여자 소리까지 들을 일인가요. 그리고 고데기도 그 나이 애들은 필수로 다 하고 다니던 거였는데 그게 5만 원이라 너무 비싸서 엄마한테 졸라도 절대 안 사줄 것 같아서 제가 세뱃돈 모아서 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크게 혼났어요. 고데기 정도로 큰 물건은 네 돈으로 산다고 해도 가전제품인데 당연히 가장인 엄마한테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엄마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같고 너무 화난다. 당연히 엄마 허락 받아서 구매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저 눈물 쏙 빠지게 혼내놓고 정작 본인은 출근할 때마다 잘 사용하셨어요. 교복 줄이는 일은 정말 말도 하기 싫으네요. 엄마가 너 자라서 교복도 맞추려면 돈 너무 많이 든다고 교복 무조건 크기만 맞춰줘서 일진 같은 애들이 제 마이 보고 너 아빠 마이 입고 왔냐고 지나가듯 농담했거든요. 저는 좀 그게 창피했고요. 지금은 교복이 너무 작게 나온다고 뭐라고 하던데 제가 학교 다닐 땐 교복을 줄여 입는 게 유행이었어요. 제가 엄청 마른 편이라서 정 사이즈로 입어도 교복이 많이 남는데 일부러 두 사이즈는 크게 맞췄으니 정말 보기 흉하긴 했고요. 그래서 수선해주는 곳에 가서 교복 줄여달라고 맡겨서 교복 줄이고 기왕 줄이는 김에 치마 주름도 없애고 했거든요. 이제 교복으로는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겠다고 생각하고 뿌듯했는데 그날 엄마가 교복을 보더니 너 대체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애가 갈수록 이렇게 불량해지고 천박해지냐? 애비 없는 애처럼 자랄 거냐? 라고 아주 난리 피우셨어요. 제가 울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 말했더니 엄마가 직접 걔한테 전화해서 따지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말리느라 진땀 뺐고요. 일진에 잘못 건드리면 저만 다음 날부터 왕따 당할 일인데 진짜 미친 건가 싶었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웃겼어요. 누가 널 무시해도 너만 떳떳하고 꿋꿋하면 된다. 남한테 휘둘리지 말고 쓸데없이 화류계 애들이나 할 법한 건 관심 딱 끊고 공부에만 전념해라 라고 하셨는데 듣는 제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말이고 너무 심한 강요 같았어요. 제가 본 사람 중에 남 눈치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엄마고 저는 저 혼자 이상한 신념 가지면서 동떨어져 살기보단 비슷한 나이대 애들이랑 무리 없이 어울리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어려서부터 돈 많은 부모님, 명품 사준다는 부모님 안 부러웠고 센스 있는 부모님 둔 애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엄마는 타고난 센스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긴 센스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센스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엄마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미술 잘한 걸로 자부심이 있어서 본인이 센스 있다고 믿는 것 같은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센스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녹아들 줄 아는 무난한 사회성이거든요. 분위기도 잘 읽고 무난하게 또래랑 어울려 다닐 수 있는 수준을 맞추는 거요. 그런데 엄마 말대로 따라서 살면 고조선 꼰대 되어 있을 느낌이에요. 단순히 사회적 이슈로 꼰대처럼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속도가 왜 저렇게 느린 건지 너무 구닥다리 같은 생각이 많아요. 저희 집 인터넷 깔린 게 중1 때였고 제가 폰을 살 수 있던 게 중2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실 때마다 친구 집에 가서 컴퓨터 빌려 했어요. 당시 인터넷으로 나가는 비용이 매달 3만 원이었는데 그거 아껴보겠다고 그러셨던 거라 나름의 경제관념이셨거든요. 그걸로 자식이 겪는 불편이나 악영향을 전혀 몰랐을 지식 수준이었던 게
인터넷 깔면 컴퓨터에 버튼 누를 때마다 돈 나갈 거라고 굳게 믿고 계셨어요. 기본이 3만 원이고 이 회사들이 버튼 누를 때마다 추가 옵션으로 돈 받을 거다. 원래 장사꾼들 다 그렇게 장사하는 도둑놈들이다. 너희가 인터넷으로 게임하고 싶은 거밖에 더 있지 뭐가 그렇게 필요해. 이런 식으로 반인터넷론을 펼치셨고, 그래서 자식들이 초등학교 내내 남의 집 컴퓨터 얻어다가 숙제하는 상황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파악 못하셨어요. 나중에야 엄마 또래의 동네 어른들이 그건 엄마가 심한 거라고 다들 저희 남매를 안타깝게 여기는 말 한마디씩 하니까 인터넷을 깔아주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애비 없는 티가 난다면 그렇게 현대화된 생활 따라잡지 못하고 애들 촌스럽게 키우는 거에서 티가 난다고 생각해요. 핸드폰도 초등학교 6학년이면 다 가지고 있던 거 중2 때까지 절대 안 사주셨는데, 친구랑 통화할 거면 집 전화 쓰면 되지 왜 문자로 시답잖은 이야기 하는데 돈을 써야 하는 거냐면서. 제 세대가 친구들끼리 관계를 맺는 교우 방식을 전혀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어린아이를 상대로 무서운 사건도 일어나고 위급시 112 부를 수 있는 폰까지 나왔을 때야 세상 무섭다고 느끼셨는지 그때서야 폰을 사주셨어요. 대학 붙고도 알바 구할 때도 한참 카페 창업 붐 일어나서 카페 급속도로 늘어나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카페 알바 면접 보러 간다니까 엄마가 뜯어 말리던 게 기억이 나요. 황당해서 대체 왜 그러냐니까 카페 같은 거 다 유흥업소라고 알바 면접으로 불러놓고 처음에는 커피만 타주면 된다는 것처럼 말해놓고 이상한 일 시킨다고 헛소리 하는데, 알고 보니 엄마는 다방이랑 카페를 구분 못하는 거더라고요. 참고로 엄마는 5살 때부터 서울 살아서 옛날 산골에서만 자라신 분 아니고요. 고등학교까지 졸업 다 하셨고 상고에서 공부 잘해서 금성사라는 구 LG 회사에서도 일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대화할 때마다 매번 저런 식이니 촌스러워서 자꾸 엄마를 무시하게 돼요. 무지는 죄가 아니라는데 시대 변화에 동시대 어른들보다 감각이 느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하고 있는 입장이라 더 이해가 안 가고요. 원래 사회생활하면 트렌드에 민감해지고 더 감이 빨라지지 않나요? 단순히 무지한 문제면 알려주면 되니까 이렇게 속 터지진 않겠는데 고집도 세서 정말 더 미치겠습니다. 제가 취준생일 때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일자리 많고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일하면 그만인데, 대학까지 갔으면서 왜 바로 취직 못하고 면접 보러 다닌다는 건지도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 세대가 너무 나약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때도 정말 크게 싸웠어요. 이렇게 연차 쓴 아침부터 글 쓰게 된 것도 어제 싸운 일 때문이에요. 어제는 제 통장 관리를 본인이 하겠다고 하셔서 싸웠거든요. 엄마는 말의 요점은 이거예요. 엄마가 미스 시절에 일할 땐 부모님한테 통장 맡겼던 게 당연했다. 부모가 네 돈 빼먹으려고 그러겠니? 요즘 애들은 코인이니 뭐니 하면서 돈 다 날려먹는다는데 너도 그럴까봐 그런다. 내가 다 모아서 알아서 해줄 거니까 월급 통장 순순히 줘.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데, 전 제가 힘들게 번 돈을 엄마 눈치 봐서 써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더니 겨우 힘들게 키워놨는데 엄마 무시하는 거냐고 화내셔서 미치는 줄 알았네요. 저도 엄마와 싸우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엄마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저야말로 정말 엄마랑 싸우기 싫은데 자꾸 제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 주장이 심하니까 미치겠어요. 최근에 오은영 박사님 육아법 들어보면 엄마 육아법에 A부터 G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그나마 현실 감각 찾으면서 이상하게 자라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 이상한 부모님 대신에 온라인에서나마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덕분인 것 같은데, 이제 엄마도 인터넷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로 보시는 게 허경영 영상, 음모론자 영상 이런 거예요. 미치겠어요.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것 같아요. 본인만의 특이한 세상에서 살고 계세요. 친구들 부모님은 인스타그램도 하실 줄 알고 패션 센스도 있어서 자식들과 옷장을 공유하기도 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여가나 취미도 잘 즐긴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그 정도까지는 못 바라겠고 엄마가 일반적인 인식 수준까진 따라잡았으면 좋겠는데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어쩌다가 좋은 식당 데려가서 밥 사드려도 점원 들으라는 식으로 비싼데 양은 쥐뿔도 없고 죄다 인테리어 비용일 거라고 꿍얼대는 것도 너무 창피해서 미치겠어요. 저는 부모님 양쪽 다 계신 것도 안 부럽고 재벌 부모님 안 부러우니까 제발 정상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제가 포기해야 하는 문제일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예신과 결혼 준비 중인 예랑입니다. 예신은 전 여친과의 저의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상태고 전 여친은 제 결혼 사실에 극도로 흥분해 차단을 하고 또 해도 매일 다른 번호로 전화와 카톡 문자로 폭언과 저주를 내뱉으며 마지막에는 이곳에 저와의 만남부터 결별까지의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서 예신과 상의 후에 저희가 먼저 이곳에 글 작성합니다. 저는 전 여친과 7년 연애했습니다. 전 여친 26살, 저 29살 때 일 때문에 거래처 직원으로 만나 몇 달을 같이 프로젝트하며 마지막 프로젝트 끝났을 때 제가 전 여친에게 호감이 있어 관심을 표했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2년 연애 후 제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솔직히 자신의 집안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대학 다니며 알바해가며 학자금 대출 받고 그렇게 월세 살면서 대학 생활 해갔고 취업 후 작년에서야 학자금 대출 겨우 다 갚고 이제 슬슬 돈 모으는 상황이다. 대학교 때부터 남들 놀 거 다 놀고 할 때 나는 놀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보고 했다. 당분간은 해보고 싶었던 거 하고 싶고 지금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으니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안정적인 곳으로 이직 후에 결혼하고 싶다 라고 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더 좋은 곳으로 스카우트 제안받아 이직했고 전 여친은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 건 힘들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여친이 필요하다 해서 물심양면 필요한 과제도 사다 바치고 인강도 끊어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여친은 공부는 내팽겨두고 해외로 놀러 나다니고 오히려 모은 돈을 놀며 탕진만 하고 있는 그 모습에 제가 잔소리도 하고 윽박지르고 화도 내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너 아니라 누구와도 결혼 생각 없다. 이런 자신이 싫으면 떠나가라 라는 말에 그때는 제가 너무 사랑해서 매달렸습니다. 다시는 잔소리도 안 하고 결혼하자고 안 할 테니 헤어지지만 말자고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고 제 나이도 나이니 집에서 결혼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전 여친에게 슬쩍 떠보니 자신은 결혼 생각 없다고 완고하게 말하더군요. 집에는 여친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친을 제 프사나 SNS에서 보긴 했지만 몇 년 전 일로 헤어진 걸로 알고 제가 혼자인 줄 알고 계셔서 아시는 분 따님을 만나보라 성하셔서 만났습니다. 30살 초반이고 지금은 아버지 가족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복한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라 가정에 대한 소중함도 알고 바른 사람이길래 호감 가지고 그 후에도 연락 주고받았습니다. 솔직히 전 여친은 결혼 생각도 없고 언제든 저만 놓아버리면 끝나는 사이라 언제나 불안한 상황이었는데다 전 여친과 상반되는 맞선녀를 보니 흔들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제가 처신을 잘못한 건 전 여친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맞선녀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다 전 여친에게 이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전 여친과는 극도로 심하게 싸우고 끝을 냈습니다. 전 여친은 선을 볼 거면 자신과 끝내고 선을 봐야지
여기저기 양다리 걸쳐놓고 저울질했다. 이고 저는. 솔직히 내가 선 한 번 보고 몇 번 연락한 거지. 그 여자와 무슨 짓이라도 했냐. 어차피 너는 결혼 생각도 없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얽매여 있어야겠냐. 전 여친은 그 여자와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한들 자신을 속이고 그 여자와 연락한 것 자체가 자신을 기망한 행위이며 헤어지더라도 자신에게 마음의 준비할 시간이라도 주는 게 예의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 생각도 없으면서 여지껏 나 안 떠나고 데리고 있던 건 넌 나에 대한 예의냐. 넌 그동안 내가 너에게 월세며 생활비 등 베푸는 것 때문에 나 못 떠난 거 아니냐. 너가 정말 결혼 생각이 없었고 나에 대해 예의가 있었다면 내가 주는 돈도 받지 말고 내 시간 낭비 안 하게 매몰차게 떠나갔어야지. 어차피 헤어지는데 마음의 준비가 어딨냐. 헤어지는 건 한순간이지. 넌 허구한 날 나한테 헤어지자 할 때 마음의 준비할 시간 줬냐. 전 여친은 내가 돈 달랬냐. 네가 좋아서 줘놓고 누구 탓하냐. 내가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매달린 건 너다. 난 최소한 너처럼 바람은 안 폈다. 저는 네가 매일 힘들어 미치겠다면서 울고불고 돈 줄 때까지 돈돈돈거리면서 사람 피 말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안 주냐. 너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 단톡방 하면서 거기서 갠톡도 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너도 그거 정신적 바람핀 거다. 끝없이 이 패턴 반복하며 싸우다가 전 여친이 맞선 여 신상 알아내서 저에 대해 다 폭로할 거라는 마지막 말에 온갖 정이 다 떨어져서 그러라고 하고 뒤돌아 나갔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가면 다시 안 볼 거라고 뒤에 대고 소리 지르더군요. 무시했습니다. 자존심이 있는지 얼마간은 연락이 안 오더군요. 한 일주일 지났나 사진 한 장을 보내더군요. 어떤 남자와 아주 다정이 있는 모습을요. 그러면서 전 여친 좋아서 따라다니는 남잔데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직업도 저보다 훨씬 더 좋다며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여지껏 너 만난 줄 아냐며 자기는 저보다 더 잘난 남자 만나 행복하다며 프사도 그 남자랑 찍은 걸로 바꿔놓고 SNS도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다시 연락하지 말자. 그러고 연락이 끊겼고 저는 맞선녀와 그 후 진지하게 9개월 정도 만남 갔다가 양가 상견례 후 결혼 준비 중입니다. 예신이랑 결혼 사진 촬영한 거를 예신 SNS에서 보고는 예신에게 DM 보내. 자기가 저랑 7년 사귄 전 여친이고 자신이 거의 와이프였는데 자신과 사귀고 있으며 예신과 맞선을 봐 조건이 좋은 예신을 선택하고 자신은 버림받은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소설을 써놨더군요. 예신은 그쪽 말을 내가 어떻게 믿냐고 했더니 그동안 저랑 찍었던 사진들을 보내고 마지막에 저와 싸울 때 톡을 교묘하게 편집해 보냈더군요. 예신이 저랑 얘기한 후에 연락 주겠다 했고 저한테 와서 묻더군요. 사실대로 다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카톡도 포렌식 맡겨서 다 뽑아서 몇 년 전 사건부터 다 보여줬습니다. 그때 여친 있으면서 선본 거 미안하다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예신은 결혼에 살 맞대고 살던 부부도 헤어지는데 사귀다 헤어진 게 뭐 그리 대수냐고. 오빠 잘못도 아니고 그 여자는 결혼 생각도 없고 부모님은 성화신이 나온 건데 이해한다. 미안해하지 말아라 라며 전 여친을 그냥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는 온갖 번호로 저주와 폭언을 하고 SNS와 이곳에 저희 둘 신상 유추할 수 있게 조금만 올리면 네티즌들이 다 알아서 밝혀줄 거라며 협박을 합니다. 저희가 그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테니 자긴 조금의 소스만 줄 뿐 네티즌들이 신상 터는 거니 네티즌들이 신고당하는 거라 상관없답니다. 협박죄로 신고하겠다 하니 자기는 협박인지도 몰랐고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술 먹고 한 말이라고. 울면서 반성하면 초범이라 훈방 조치라며 하려면 해보랍니다. 저희 예비부부 보고 7년 사귄 여자 몰래 바람펴 결혼한다는데 저희가 바람펴 결혼하는 겁니까? 이런 협박을 받아야 할 만큼이나요? 추가, 오빠가 저랑 상의하에 제 아이디로 글 쓴 거고요. 포렌식으로 카톡 복구해서 다 봤어요. 그분이 얼토당토 않게 저까지 바람녀로 만들었고요.
그분, 오빠한테 3년간 받아간 돈만 5천이 넘어요. 그분 그렇게 사랑했대요. 사랑 하나만 가지고 살다 거적대기만 돼서 온 사람이 잘못이에요. 부모님 소개하에 만났고 상처받은 오빠 안아준 건 저예요. 사랑이 죄인가요? 사랑을 이용한 그 사람이 죄죠.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전문직에 종사 중인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요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한테 자꾸 마음이 기울어요. 그 친구랑은 고등학생 때 제가 살던 지역의 고등학교들 연합 동아리 모임에서 처음 만났는데 친구가 성격도 좋고 저랑 코드가 잘 맞아서 학교도 성별도 다르지만 나랑 제일 친한 친구 3명을 꼽으라고 하면 늘 그 친구가 들어가게 됐어요. 대학교를 둘 다 서울로 오면서는 더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냈고요. 예전부터 이런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친구는 20대 후반에 전처랑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친구 결혼식도 순수하게 기쁜 마음으로 가서 축의금도 많이 내고 아이 태어났을 때도 산모, 친구, 아이 목 선물 다 따로 사서 선물했어요. 친구가 결혼했으니 이제 어릴 때처럼은 못 놀겠구나 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이런 건 절친의 결혼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제 남자친구도 따로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4년간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친구의 전처가 친구랑 결혼하기 전 오랫동안 사귄 남자친구랑 바람이 난 상태였습니다. 조리원 동기들이랑 여행 간다고 해서 친구가 혼자 아이 보는 사이에 그 남자친구랑 여행을 여기저기 많이도 다녔더군요. 한 번 꼬리를 잡고 나니 증거가 물밀듯 나왔습니다. 심지어 추궁 과정에서 친구랑 결혼하기 이틀 전에도 그 남자친구랑 밤을 보냈다고 털어놨다고 해요. 친구는 키가 185 정도 되는 건장한 체격인데 그쯤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몸무게가 16kg나 빠졌습니다. 저도 친구가 고통받는 모습에 많이 화가 났었는데 친구가 오히려 저한테 거점 끼쳐서 미안하다고 하는 모습에 제가 전처한테 화라도 내면 혹시나 이혼 과정에서 친구가 또 맘고생할 일이 생기진 않을까 싶어서 화를 꾹꾹 참고 친구 위로만 열심히 해줬던 기억이 나요. 전처는 처음부터 아이 양육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고 다행인지 뭔지 친구의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아이는 지금까지 친구가 혼자 키우고 있고 이제 6살이 됐어요. 언제부터 친구가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했는지 얘기하면 친구 신상이 지나치게 특정될 수 있어서 그건 생략할게요. 다만 그냥 친한 친구인데 착각한 게 아니냐, 친구끼리도 소유욕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착각한 게 아니냐 이런 질문에는 아니라고 확실히 답할 수 있습니다. 고민을 다른 친한 친구한테 털어놨을 때 그 친구도 이런 걱정을 했고 저도 진지하게 제 감정이 분명 사랑인지 되새겨봤어요. 그러고 나니 더 알겠더라고요. 아, 나는 얘를 더 이상 그냥 친구로만 대할 수 없게 되어버렸구나. 친구도 친구지만 아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남들은 이혼남한테 딸린 애가 짐이다, 혹이다 말하지만 저한테는 친구의 아이도 이미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봐온 아이고 제 조카처럼 제 아이처럼 대해왔으니까요. 아이도 저를 무척 잘 따릅니다. 물론 친한 이모, 친한 아줌마가 엄마가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죠. 하지만 만약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보다 더 마음껏 아이를 사랑할 자신이 있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유는 사실 한 번 친구한테 제 마음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는 의외로 딱히 당황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더군요. 너는 좋은 사람이다. 친구로도 여자로도 모자람 없다. 그래서 더 너한테 평범하지 않은 부담을 지어주고 싶지 않다. 너 같은 사람이 날 만나지 않는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초를 겪는 걸 원치 않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한테는 아이가 가장 우선이다. 이건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너한테 상처를 주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너무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을 듣고 저도 담담하게 네 마음 잘 알겠다.
놀랐을 텐데 이런 말해서 미안하다. 다음에 보자. 그러고 왔어요. 친구랑 조금 어색해지긴 했지만 아이가 저를 보고 싶다고 떼쓰는 통에 친구가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제 직장으로 몇 번 찾아오고 하다 보니 다시 예전처럼 적어도 겉모습만큼은 예전처럼 편하고 가까운 친구 사이로 돌아왔어요. 제 마음은 아직 무썰듯 잘라내지 못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정말 귀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우연히 그 친구랑 다른 친구가 얘기하는 걸 듣게 됐어요. 자기도 저한테 마음이 있대요. 하지만 앞서 말한 이유들로 제가 다가갔을 때 밀어냈고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다는 걸 알지만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고 흔들린대요. 자기와 저, 아이 이렇게 셋이 한 가족이 된 모습을 상상하면서도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이기심이고 저한테 못할 짓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만약 저와 잘 돼서 결혼하고 저와의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면 자기가 첫째를 아무리 많이 신경 쓰고 챙긴데도 아이의 상처는 필연적일 거라고. 저는 솔직히 저 말을 듣고 조금 화도 났어요. 내가 그런 고민도 안 해보고 자기한테 고백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친구를 향한 사랑에 친구의 아이를 향한 사랑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친구가 저 부분이 신경 쓰인다면 저는 아이 안 낳아도 괜찮아요. 제가 생각했던 친구와 저의 미래에 지금 친구 아이 외에 다른 아이가 있었던 적도 없어요. 친구한테 제가 다시 한번 다가가도 될까요? 제가 너무 현실을 동화처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제3자가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지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추가, 조언들 감사합니다. 다만 전처 아이를 손찌검한다는 댓글은 저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재혼 가정에 상처가 되는 말이니 새겨듣지 않겠습니다. 급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고 어떤 분이 댓글에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와 아이 모두와 많은 시간을 보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감정이 생기기 전에도 후에도 친구와 친구 아이와는 적어도 일주일에 최소 2번은 꼭 만나서 같이 놀러가고 저녁 먹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혼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냥 친구로서 함께하는 것과 연인으로 함께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겠죠. 저, 친구, 아이, 셋 모두에게요. 아무쪼록 더 깊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언니가 작성한 글이고 널리 알리고자 동생인 제가 이곳에 올립니다.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가 카드깡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부모님을 통해 듣고 젊은 저도 너무 놀라서 손이 덜덜 떨리는데 아흔의 할아버지는 얼마나 놀라셨을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길지만 많이들 읽어봐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인 즉 저희 할아버지는 문중의 큰 어르신입니다. 평소에도 문중의 큰 대소사를 이끌어 가시며 어른으로서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문중의 총무분의 지인이라는 여자 몇 명이 문중에 찾아와서 할아버지에게 카드를 좀 개설해달라고 집까지 찾아와서 부탁을 했답니다. 어떤 감성팔이를 했는지는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끈질기게 할아버지를 노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할아버지를 꿰어 카드를 발급하도록 했고 카드가 도착하던 날 기가 막히게 집으로 들이닥쳐서 카드에 문제가 있다면서 할아버지가 수령은 했지만 뜯지도 않은 카드 2장을 그대로 들고 갔습니다. 이 부분부터 이미 절도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할아버지는 크게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제는 있었지만 첫 달은 안심하게 만들려고 했는지 사기꾼이 입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첫 달이 지났고 문제는 둘째 달부터였습니다. 할아버지 통장에서 카드 대금이 7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까지도 대금이 빠져나간 것을 인지하지 못하셨고 셋째 달에 200만 원 대금이 빠져나가고 나서야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 부모님이 이 일을 알게 되었고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안 받기에 문자로 카드를 왜 가져가서 쓰고 다니냐, 당장 가져와라, 그거 범죄다 라고 하니 할아버지한테 정당하게 빌린 거다. 내가 해결할 건데 왜 네가 난리냐 라는 식의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신고한다고 하니 부모님이 없는 시간에 시골집에 찾아와
할아버지 앞에서 카드를 자르는 신용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른 카드는 할아버지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도 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다녔습니다. 정말 악질입니다. 현재까지 총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카드가 지방세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외에 할아버지에게 돈을 또 빌려갔다고 하시네요. 속 터집니다. 그 이후로 그 사기꾼은 연락이 절대 안 됩니다. 부모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카드사로 찾아서 해지 신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 앞으로 2개의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재발급했는지 모르지만 W카드는 할아버지 동의 없이 최초 발급 후 재발급이 되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불법이며 카드사의 잘못입니다. W카드는 분실해지 신고가 바로 되었으며 카드 내역을 확인하다 재발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W카드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던 W카드사는 똑같은 카드깡 사기가 문중의 다른 어른들에게도 일어난 것을 확인했고 그 어르신은 아예 그 내용조차 모르고 계셨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는 부분입니다. L카드는 주먹 구구식입니다. 분실 해지 신고도 바로바로 되지 않아서 며칠을 부모님이 연로하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카드사에 방문하게 하였고 이 카드사는 아직도 이 카드깡 사기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남일 보듯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할아버지가 수령했으니 그 이후의 결제 내역은 피해자인 할아버지가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실물 카드를 보지도 못했고 서명을 한 기억도 없습니다.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경찰과 카드사 모두 이 사기꾼과 사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 2년 전 광주에서 200억대 카드깡 사기가 있었는데 그 수법과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깡 수법이라는 게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수건에 지방세 등 대금 결제를 한 후 카드깡을 하는 수법이라 합니다. 제3자의 카드로 하루에 몇 건씩의 타인의 수상한 지방세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카드사에서는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방치한 것이겠지요. 소득이 하나도 없는 아흔의 노인이 도대체 무슨 연유로 신용카드를 2장이나 개설하겠습니까? 소득도 없는 노인의 카드 결제 금액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도 의문입니다. 개설 당시 통화할 때 할아버지는 귀찮아하고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계속 시켜서 대답을 한 것으로 녹음이 확인됩니다. 이 부분 또한 카드사에서 필터링이 가능하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통장 하나도 이유 없이 만들기 어렵고 소득이 증명되지 않으면 대출 또한 쉽지 않은 2021년입니다. 그 빈틈에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사기에 사용될 수 있음을 카드사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똑같이 카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카드사 또한 범죄를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은 앞뒤 상관없이 피해자로부터 결제대금만 받으면 됩니까? 2년 전 광주에서 200억대의 똑같은 카드깡 사기가 도대체 왜 또 발생한 것이며 왜 막지 못하는 겁니까? 사기를 방지하는 것은 100% 개인의 역량이어야만 합니까? 그리고 2년 전 그 사건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졌나요? 답답합니다. 이 사건은 저는 더 크게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특히 취약계층을 노리는 카드깡 사기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의 미온적인 대처와 개인의 부주의로만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는 이 범죄는 절대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더 악하고 취약한 계층을 찾아 파고들겠죠. 카드사의 대처는 똑같을 테니까요. 광주의 모 교회 김권사님, 순진한 노인분들 등쳐먹고 인생 좀 나아지셨습니까? 광주에 있는 카드사들과 경찰서에는 김권사님 이름을 모르는 분이 없으시던데 꼭 잡히셔서 본인이 한 짓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후한무치한 짓인지 꼭 벌 달게 받으시길 바랄게요. 본인 자식과 가족들도 이 사실을 꼭 다 알게 되길 빌게요. 카드 내역 보아하니 대충 어디 사는지 알겠던데 할아버지 카드로 세금 카드깡하고 현금 인출받고 100만원짜리 화장품도 사시고 마트에서 장도 보셨더라고요. 멍청한 노인네들 속였다고 낄낄대면서 돈 펑펑 쓰고 다니셨죠.
누가 더 멍청한지 꼭 아시게 될 거예요. 창피한 줄 알고 절대 발 뻗고 자지 마시고 거짓 회개도 하지 말고 평생 도망치면서 부끄럽게 사시길 바래요. 추가. 혹시나 그 미친 여자가 할아버지 명의를 이용해 추가로 발급받은 것이 있는지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내 카드 보기를 통해서는 L카드가 뜨지 않아 확인해보니 카드사에서 정보를 주지 않으면 뜨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내 카드가 발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끔찍한데 그걸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 개인의 노력의 부족인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부모님과 먼 타지에 살고 있어 손녀인 제가 옆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며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연로하신 할아버지의 건강과 마음의 상처가 걱정되고 그 일로 건강을 잃으실까 너무 염려됩니다. 카드깡 사기가 빈번하고 아주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한 사이라고 해도 실적 때문에 카드를 발급해주거나 하는 일은 누구든지 늘 주의하시길 바래요. 집안의 어르신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꼭 당부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거나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 위 김건사님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신 분, 이 문제의 대처법에 대해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일 때문에 처음으로 장문의 글을 써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